마련했습니다. 내가 마련한 건 아니고요. 저도 거기 참가하는 거예요. 2월 14일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범국민 대회에 팽목항에서 있습니다. 그날 갔다가 그 다음에 방송 못해도 이해는 해. 그 다음 주에 방송 못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좌우지간 14일날 망치부인 팽목항 갑니다. 망치부인을 보고 싶은 분들 그 팽목항에 오셔서 망치부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2월 14일 팽목항 에서 만납시다. 예,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2월 14일 팽목항에서 만납시다. 14일 5시입니다. 예. 아이고 허리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 이야기. 그 박상호가 어떻게 됐어? 고문경찰 5명인 거 알면서도 2명만 기소했던 박상호, 그거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대법관 후보예요? 지금 뭐 박상옥은 저기 청문회도 안 하겠다, 그냥 뭐 보이콧 하겠다 이랬다는데 진짜 그런 거야? 지금 박상옥 대법관이야, 대법관. 대법관 후보가 수사를 축소 은폐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대법관은요 사법부의 최고기관이에요. 헌재는 사법부가 아니야. 엄밀하게 따지면 대법원이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최고기관이야. 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사법부 최고기관이 대법원인데, 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후보가 수사를 수사를 은폐 축소했단 말이야. 수사를 은폐 축소한 그런 사람을 지금 대법관 후보로, 아무리 박근혜가 이 독재자의 딸이고 독재에 익숙해도 그렇지, 고문 수사를 축소 은폐했던 사람을 대법관 후보로 지금 앉히려는 거 아니야? 그거 왜 뉴스도 없어? 박상옥이 무슨 잘못이 있는데 너 같은 애는 방송 들을 자격이 없어. 자, 그 다음 이완구 총리 후보, 자신의 병역 면제, 차남의 병역 면제, 그걸로도 모자라서 그 당시에 그 병역 면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의혹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차남이 뭐 이렇게 십자인대가 찢어져가지고 군대를 못 갔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얘가 신검을 4번인가 받았다며. 3번인가 4번인가 받으면서 계속 연기를 한 거 아니야. 그러더니 미국 가고 뭘 했는지 십자인대가 찢어졌다라면서 군대를 면제를 받았어. 아니, 군대를 현역이었던 게 돌려갖고 공익으로 돌렸어. 그 다음 그 밖에 지금 차남의 부동산 투기, 그 이완구의 차남이 땅 2평을 가지고 수십억을 번 거 아니야. 땅 2평으로 수십억을 벌었는데, 그 수십억을 버는 과정이, 일단 이완구가 6월달에 공무원이었는데 그 6월달에 그 개발 계획을 알았고, 근데 7월달에 이게 처가의 명의로 그 땅이 구입이 됐고, 그리고 9월달에 그 땅의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됐다는 거야. 누가 봐도 이거는 개발 계획을, 내부 정보를 빼돌린 땅 투기야. 그래서 2억 원을 주고 산 땅 2평이 36억이 됐다며. 어느 국민은 3억 6천을 평생 벌어도 못 벌어. 근데 그렇게 해서 땅 2평으로 36억을 벌었어. 34억을 벌었어. 그게 지금 국민들한테 열심히 살아라, 날마다 성실하게 살아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게 다가 아니야. 오늘 자, 여러분 놀래지 마시고, 그 이완구의 문제의 차남이 외국 로펌에 다닌다면서요. 예. 왜 이완구 차남이 외국 로펌을 다닌대. 그래서 연봉이 수억 원이래. 그런데 얘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요금을 한 푼도 안 냈대. 연봉이 2억 3천인데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냈다는 거야. 왜? 아버지하고 합가가 되어 있다고 건강보험료를 안 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부동산 땅 투기 문제가 터졌을 때 이완구가 둘째 자산을 공개하라 그랬더니 독립세대이기 때문에
아들의 재산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어. 기억나지? 지난번에 이왕구가 둘째 아들의 재산을 공개하라 그랬더니 분리된 가구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재산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까지 이왕구 아들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 이유는 이 아들의 명의가 아버지의 세대에 합가가 되어 있기 때문이래. 그러면 지난번에 재산 공개 안 한 거, 이거 공무원 재산공개법 위반이야. 공무원법 위반. 이거 공무원법 위반이야. 이제까지 자녀가 2012년에서 14년까지 그 자녀가 아버지에게 합가되어 있어서 세대 합가로 건강보험료를 안 내왔다면 그 자식의 재산까지 전부 다 공개가 됐어야 돼. 신고가 됐어야 되는 거야. 내가 공무원 가족이라 알아. 우리 남편 꼴라간 구의원 하면서 55만원 받는 구의원 하면서도 내 통장 다 공개했잖아. 같은 세대원이기 때문에. 150만원 있는 통장까지도 다 공개했어. 원래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연봉을 2억 3천을 받으면서 건강보험은 0원을 내고, 그런데 재산은 분리가구라서 안 한다고 공개 안 하고 버틴 거야. 그래서 지금 심지어 새누리당 무슨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인 이상돈 교수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외국 같으면, 선진국 같으면 이왕구는 총리 후보가 아니라 국회의원 배지도 내놔야 된다고. 우리나라는 참 국회의원이 저런 짓을 저질러도 너무나 멀쩡히 국회의원을 해. 참 신기하지? 그지? 선진국 같으면 이거 이왕구와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이거 국회의원 배지 이거 떼야 돼요.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야 돼.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국민 연봉 2천만 원이라고. 연봉 2천만 원이면 월급 17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도 10몇만 원씩 꼬박꼬박 건강보험료 떼가잖아. 월급 177만 원 받아도 10만 원 가까이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떼갔잖아. 근데 연봉이 2억 2천이면 한 달에 월급 2천만 원 가까이 받는 애야. 그런데 걔한테는 건강보험료 0원? 야, 이게 지금 뭐 말이 되냐?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정치인이 알박기나 하고 그러게 말이야. 그 알박기 해가지고 이게 돈 버는 건가? 지금 이왕구에 대해서요, 이거 야당이 분명히 거절해야 되는 거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국민들 지금 월급 200만원 받는 사람 15만원 돈 내. 건강보험료로. 2천만원 받는 애가 돈 한 푼도 안 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그것도 세대 합가라서 안 냈다고? 아버지한테 호적 올려놓고 주민등록 아버지네 집으로 올려놓고 건강보험료 안 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재산공개는 이제까지 안 하고.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은 중고차 한 대만 있어도 꼬박꼬박 몇만원씩 건강보험료 받아가잖아. 생계에 필요한 그 차인데도 그거 다 재산이라고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받아가면서 그 아들 차 몇 대나 있겠어. 그 미국에서 로펌 다니는 그 아들 자동차 좀 한번 물어봐. 연봉이 2억 2천이면 자동차는 얼마나 있는지, 부동산 얼마나 있는지 한번 그것 좀 물어봐봐. 썩어 빠진 트럭 한 대를 사도 재산이 늘어났다고 건강보험료 올라가는데 그 아들 차 못 타냐? 그 한번 좀 물어보자. 우리 집도 지금 남편이랑 나랑 50만원 넘게 내요. 회사차 따로 있을 거야. 무쏘 10년 탄 우리도 의료보험 22만원씩 냄. 아주 용서가 안 돼, 용서가. 그러니까요, 이게 얘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타워팰리스를 세 채 갖고 있는 할아버지도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낸대잖아. 자식들한테 이름 올려놓고. 우린 이해가 안 돼. 우리 같은 서민들은 절대 뭐 받아주는 것도 없고 왜 이렇게 보험료 많이 내냐고 물어봐도 규정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도대체 저것들은 뭘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재산이 많고 그렇게 차가 많고 임대 수입을 또 꼬박꼬박 몇백만 원씩 받아먹어도 왜 저런 애들은 건강보험료 안 내냐고. 그 무슨 제도가 그래. 누구를 위한 규정이야 도대체. 우리 이제까지 그런 거 모르고 살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이제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어. 그죠? 왜? 이놈의 나라가 있는 놈들을 위한 나라야. 있는 놈들한테 세금 안 걷고 우리같이 없이 사는 서민들한테만 세금을 걷는 거야. 연봉 2천에서 3천 사이가 제일 세금 많이 냈대잖아. 말이 되냐? 연봉 몇억 걷는 애들보다 받는 애들보다 연봉 2천에서 3천 내는 사람이 세율, 소득 대비 세금의 비율이 제일 높았대. 정말 용서하면 안 돼 이거. 무슨 세대 합가고 나발이고 재산 소유에 따라서 무조건 건강보험료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재산 소유를 기본으로 해서, 아니 재산과 소득 중심이면 재산과 소득을 근거로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한 달 소득이 200만 원인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30만 원 돈 내야 돼. 20몇만 원. 그죠? 소득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자영업자는 지역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2, 30만 원 내야 돼요. 집도 얼마 안 되고 차도 얼마 안 돼도 소득 200만 원이라 그만큼 내야 되는 거야. 그런데 10만 배가 더 많은 재벌들은, 재산이 10만 배, 소득이 만 배가 많은 재벌들은 10배밖에 안 내. 정말 너무하죠. 이거 우리가 왜 그랬냐?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리고 이제까지 믿었어. 설마 그러랴. 설마 그러랴 그러면서 이놈들한테 이걸 다 맡긴 거야. 그러니까 이놈들은 이렇게 나라를 운영해도, 우리 등신 같은 국민들은 그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그 말에 익숙하니까 시키는 대로 노예짓만 잘하고 있다 이러면서 안 고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이대로 살아온 거예요. 내가 아까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을 비판했다 그랬잖아. 뭘 비판했냐? 노무현 대통령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2년 반 동안은요 신자유주의를 추구했어요. 우리나라에 신자유주의가 들어온 건 언제냐면 김영삼 때야. 김영삼 이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통제적 경제였어. 국가 통제 경제,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었어. 뭐 이렇게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자본주의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는요 국가 통제 경제였어요. 아니야.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 그리고 노태우 때 비로소 자본주의가 된 거고, 그리고 이 김영삼이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된 거야. 그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였냐면 결국 모든 경제 문제를 자유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무한 경쟁하게 만드는 거야. 그게 신자유주의야. 국가가 경제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게 신자유주의인데 그걸 김영삼 때 갖고 들어왔어. 그래갖고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요 15년 동안이 신자유주의 시대였던 거야. 근데 김영삼이 5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길을 걷고 나라가 쫄딱 망한 거야. IMF. 그 다음에 김대중은 무조건 IMF를 극복하는 게 목적이라서 그때는 막 국가 비상상태였어. 그때 많은 이 IMF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중소기업을 싹 갈아버리고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개편해버린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집권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기업이 먹고 살아야 우리나라의 파이가 커진다, 경제가 성장한다, 경제가 성장해야 1인당 GDP도 늘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대기업을 지원해 준 거야. 한 2년. 근데 2년 동안 딱 노무현 대통령이 지원해 주고 나서 깨달았어. 뭐가 잘못됐구나. 왜? 자기 2년 동안 재벌들의 소득은 엄청 늘어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국민들은 더 가난해지는 거야.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야.
그때 김근태 같은 사람이 계속 그걸 지적했어.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지금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소위 장하준의 책을 사다 읽고 국무위원들한테 다 읽으라 그런 거야. 그리고 3년째 되던 해에 신자유주의를 포기하고 재벌들이 이젠 내놔라 그러면서 3년째 되는 해에 뭘 얘기했냐? 비정규직법. 비정규직을 2년 동안 비정규직을 썼으면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바꾸라는 비정규직 법을 만들겠다. 그걸 3년째 선언한 걸로 난 기억해요. 그래서 그때 막 한나라당에 반대를 해갖고 그때 못하고 2년 뒤에 그 법안을 발표한 거야. 그때 그 2년 동안에 이 새끼들이 대책을 세운 거야. 하청업체로. 사내 하청을 가능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걸 그때 김한길이랑 막 이런 애들이 당대표하고 이럴 때 그걸 한나라당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그래서 비정규직 2년은 정규직으로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그 법을 만드는 그 2년 사이에 사내 하청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 바람에 비정규직법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야. 노무현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지. 인간이 이렇게 잔악할 수 있다는 걸 노무현 몰랐던 거야. 그리고 재벌들이 세금을 돈을 자기 혼자 다 먹는 거야. 배당금으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올리고 그리고 뭘 했냐? 종합부동산세를 거둔 거야. 실제로 그 많은 집들을 갖고 있는 많은 아파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보유세를 거둬야 된다. 그래야 집을 싸게 내놓을 거 아니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걷고 법인세를 올린 거야. 그래서 그 들어온 세금으로 복지를 해준 거야. 지방정부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복지를 해줬던 거야. 그래서 노무현을 죽인 거야. 이 노무현을 죽인 이유가 그거예요. 재벌들한테 세금 걷고, 예. 그래서 그 노무현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복지와 지방재정을 정부에 준 거야. 그랬더니 그래서 죽인 거야. 자살이 맞는데 자살을 했는데 그 자살로 내몰린 거죠. 스스로 목숨을 끊게끔 내몰았잖아. 죽을 때까지 괴롭힌 거야. 자, 여러분,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다가 자살을 했어. 그 애는 자살한 겁니까? 살해당한 겁니까? 조직적인 학교 폭력을 당하다가 그 학교에다가도 얘기해보고 부모에게도 얘기해봤는데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서 그 애가 자살했어. 그럼 그거는 자살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타살이라고 그래야지. 그죠?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의 무고를 입증하려고 그래도 들어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살을 했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자신의 무고를 입증한 거 아니야. 그렇게 노무현이 노무현이 뇌물 받았다. 60억의 뇌물을 받았다. 그렇게 써대던 언론들 증거 있어? 노무현이 뇌물 받았다는 증거 있냐고. 증거 한 개도 없어요. 노무현이 뇌물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도 이제까지 밝혀진 게 없어. 그런데 그때 죽인 거야. 그렇게 죽을 때까지 괴롭혔잖아. 조사했는데 못 잡았어. 또 조사하겠다 그런 거야. 부인이랑 노무현 대통령을 계속해서 조사하겠다 그런 거야. 이제까지 여러분 생각해봐요. 뇌물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쟤네들이 안 깠을까? 뇌물 받았다는 게 가짜였어요. 증거가 없다니까? 몰랐어? 지금 처음 알은 거야? 뇌물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없어. 증거가. 노무현이 뇌물 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지금 다 깠겠지. 안 그래? 없었어. 왜 그랬냐?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는데 구속을 시키려고 그랬어. 포괄적 뇌물죄라고. 포괄적 뇌물죄라는 뇌물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없지만 뇌물을 받았을 거라고 추정해서 구속을 시키려고 그랬다니까?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차명 계좌를 가지고 있다. 경찰 간부들한테 강의까지 했잖아. 조현호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거 허위사실 입증돼가지고 감옥 갔잖아. 조현호가 감옥 갔어. 조현호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것을 증명이 돼서 실형 선고를 받았고, 노무현이 뇌물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도 없어. 그러면 그 당시 어떻게 된 거냐? 그 당시 어떻게 됐냐? 날마다 이 제목으로는 노무현 10억을 10억 수수. 아니다. 알고 보니까 20억 수수. 노무현 600만 불의 사나이. 이게 제목이야. 그 제목을 들고 들어가서 내가 어느 날, 나도 있잖아, 제목만 봤어. 하도 노무현 욕을 먹길래 제목만 쭉 보니까, 아니 노무현이 60억씩 뇌물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노무현 사저가 2억 몇 억이 안 된다고 들었어.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한 거지 싶어갖고 내가 노무현 기사를 하나하나 읽기 시작한 거야. 물론 날 가장 열받게 한 건 조선일보에서 봉하마을에 금 캐러 가세. 봉하마을에 금 캐러 가세. 노다지를 캐러 가자 그러면서 봉하마을에 1억짜리 시계를 버렸으니까 논두렁에 가서 시계를 캐자고 막 그랬어. 그래갖고 내가 열이 받은 거야. 그 기사 제목을 보고. 아니 변호사까지 했던 사람이 자기가, 아니 왠지 그 당시에 기사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가 들어오니까 압박을 받아서 논두렁에 버린 것처럼 썼다니까, 기사를, 제목이.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이 노무현 미친 거 아니냐, 아무리 지가 위기에 몰려도 그렇죠, 어차피 증거물을 버릴 수가 있냐고. 그 버려도 좀 확실하게 버려야지 무슨 논두렁에 버리냐고 내가 기사를 읽기 시작했는데, 논두렁이 진짜 버린 게 아니야. 어떻게 된 거냐? 박연차란 사람이 문제야. 박연차가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가리지 않고 자기랑 친한 국회의원들한테 용돈을 계속 준 거야. 선물과 용돈, 여행 막 이런 거 막 시켜준 거야. 그러면서 이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환갑이라고 1억짜리 시계를 한 세트씩 2개를 사가지고 형님 편에 보내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그 형님이, 그 노무현 대통령 형님이, 야 박연차 사장이, 박 회장이 이렇게 환갑 선물을 갖고 왔는데 이걸 어떡할까 그러고 물어본 거야. 부인이. 그래서 권양숙 여사가 펄쩍 뛰면서 그거 받으면 아주버님이랑 나랑 둘 다 죽는다고, 그 사람 성격 몰라서 그러냐고 펄펄 뛰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주버님대로 돌려주라고, 그거 갖고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는데 권양숙 여사가 그 시아주버님이 그 시계를 돌려줬는지 마지막 확인을 못했다,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그거 검찰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논두렁에다 버렸다 그러라고, 그런 걸 왜 봤냐고, 그걸 왜 이제 얘기하냐고 막 화를 냈대. 그런데 그 얘기가 다음날 검찰에 의해서는 진짜 시계를 받아서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기사가 나온 거야. 그게 논두렁 시계 사건의 전말이야. 이거 몰랐지? 이거 지금 오늘 처음 들은 사람, 이거 처음 들은 사람, 처음 들었죠? 내가 이걸 여러 번 얘기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동안 바빠갖고 못했었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박원차한테 아무것도 안 받았냐? 받긴 받았어. 뭘 받았냐? 대통령 임기를 일주일인가 2주일 남겨놓고, 그러니까 이미 이명박한테 모든 전권이 넘어간, 모든 걸 넘기고 퇴임 일주일인가 2주일 남겨놓고 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한테 돈 10억을 꿔요. 10억을 꿔서 미국에 있는 딸의 집을 사는데 쓴 거야. 근데 그 미국에 있는 딸 집이 전세였나 하여튼 사는 거였나 그랬는데 그 집주인이 한국 여자였어. 그래서 박연차한테 10억을 빌려서 그 한국 여자한테 10억을 주고 미국에 있는 딸이 그 집을 이제 살게 된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한테 차용증을 써준 거야. 그 10억을 내가 빌렸다, 그래서 몇 년 안에 갚겠다, 이렇게 차용증을 써준 거야. 그런데 그게 퇴임 2주 전인가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건 뭔가 박연차가 그냥 줬을 리가 없다.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준 거다. 근데 그게 노무현한테 직접 준 것도 아니고 권양숙 여사가 빌린 거지만 그게 노무현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뭔가 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돈을 준 거다.
그러니까 이건 뇌물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뛰어내린 이유는 권양숙 여사가 돈을 빌렸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차용증을 썼다고, 차용증을 썼지만 그거 아니, 지네들은 차용증 쓰면 다 빌린 거지만 노무현은 차용증 써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노무현이 죽은 거야. 차용증을 썼으면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조사를 했어. 노무현 대통령을 조사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한테 아무것도 못 털은 거야. 그 전에 권양숙 여사를 한번 털었어. 그래서 권양숙 여사를 털면서 1억짜리 시계 얘기를 건져가지고 그걸 조선일보가 막 쓴 거야. 그래놓고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한 푼도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권양숙 여사를 또 부르려고 그런 거야. 또 불러서 털겠다. 그때도 권양숙 여사 열 몇 시간씩 조사를 받았어. 그렇게 계속 짜내다 보면 뭔가 말실수가 나오면 그 실수를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려고 또 권양숙 여사를 부르겠다 그런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죽어버렸잖아. 너네가 원하는 건 내가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뛰어내려서 죽어버린 거지.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과 국세청과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그리고 언론, 이놈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거야. 죽음으로 몰아갔어. 그래서 내가 노무현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다라고 쓴 거야. 그랬더니 그래갖고 사람들이 전부 다 맞아, 노무현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했어라는 얘기가 퍼져가려고 하자, 그때 갑자기 댓글원이 만든 게 뭐냐면 노무현이 경호원한테 죽었다설. 노무현이 경호원한테 죽었다라는 주장이 그날 밤 나온 거야. 그날 저녁 막 그 블로거들을 통해 갖고 노무현이 경호원한테 죽었다, 그렇게 막 물리적으로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뭐 그 경호원이 저기 3개월밖에 안 된 경호원이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원래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임명이 되면 경호실장이 뽑히는 거야. 그러면 그 경호실장이 그 임기 중에 지키다가 퇴임하면 같이 퇴임을 한대. 그래서 끝까지 모시는 거야. 그게 경호실의 관례야. 그런데 그걸 노무현 대통령이 그 경호원한테 죽였다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야.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국민들이 이제 이명박과 언론과 검찰이 죽였다라고 분노할까봐 그걸 물타기란 거예요. 물타기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맨 처음에 퍼뜨렸던 블로거들이 일주일 만에 다시 가보니까 사라졌어. 그 물타기를 그러니까 그 경호원이 죽였다서를 맨 처음에 썼던 놈들이 그걸 다 삭제하고 사라진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말 경호원이 죽였다. 그러면 그 경호원이 죽였다라는 설을 퍼뜨린 사람들 왜 아무도 처벌 안 받아? 그게 사실이면 경호원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거짓말이면 허위사실이니까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 걸로 처벌받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간 거야. 그 당시에 이명박과 검찰, 언론이 죽였다. 노무현을 이명박, 검찰, 언론이 죽였다라고 내가 주장을 하니까 경호원이 죽였다라고 거짓말해가지고 자살이라는 것은 범죄다,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라는 거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 자살은 잘못이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을, 그 팬들을 꼬신 거야. 그래서 자살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팬들이 그 말을 믿은 거지. 그래서 일이 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언론에서 던지는 대로 믿으면, 이 언론은 늘 어떻게 한다? 늘 속보를 던져가지고 그 줄기 있는 생각을 못하게 하고 잔인한 뉴스를 계속 내보내. 자극적이고 잔인한 뉴스를 막 내보내서 어제 뉴스를 까먹게 하는 게 언론의 목적이래. 여러분 생각해봐요. 언론사가 만드는데 수천억이야. 그리고 매달 수천억의 수입이 있어. 그 매달 수천억의 수입은 누가 주는 거야? 재벌들이 광고비로 주는 거야.
수천억을 광고비로 주는 재벌들이 국민들이 줄기 있는 생각, 줄거리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똑바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자극적인 뉴스를 뿌리라고 지시하는 거야. 그럼 언론은 계속 그렇게 자극적인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야. 예. 수천억 같은 소리 하네. 채널A TV조선 3천억 2천억 모은 거 몰라? 그리고 그 조선일보 일면 하단이 그게 3억인가 4억이잖아. 일면 하단이 3억인가 4억이고 그 안에 전면이 몇천만 원짜리고, 그래서 조선일보 한 장이 몇십억이야 광고비가. 한 부에. 그럼 하루에 10억만 잡아봐. 하루에 10억만 잡아도 한 달에 광고비만 300억이야. 그런 계산도 안 해봤지. 그런 거예요. 예. 뉴스타파나 팩트 이런 데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채널A, TV조선 걔네들이 그렇게 돈 벌어서, 그러면 그 만들 때 채널A, TV조선이 어떻게 개국한지 알아? 재벌들한테 협박했잖아. 후원하라고. 자기네 언론사 채널A, TV조선 만들어야 되는데 자본을 3천만 원인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삼성 말고는 그 돈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채널A, TV조선이 재벌들한테 가서 협박을 했어. 너네 돈 기부해라. 투자해라. 투자 안 하면 알지. 투자 안 해주면 그 기업을 까는 기사를 쓴 거야. 그러니까 막 무슨 저 고발 기사들이 그래서 나온 거라고. 지네들한테 투자 안 한 회사들 엿먹이려고 그런 고발 기사들을 쓴 거야. 예. 그래가지고 채널A TV조선 만든 거야. 몇천억 들여서. 그걸로 매일매일 거짓말하고 있잖아. 오늘도 박원순이 어쨌다. 이게 뭐냐 하면 그 무슨 교회에서 이런 책을 나눠준다는 거야. 교회에서 동성애가 입법화되면 그러면서 시민인권헌장 뒤에 숨겨진 차별금지법, 그러면서 교회들이 이런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교인들한테 유포하면서 박원순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설교했다고 나한테 제보를 하셨는데요. 이 제보하신 님 어느 교회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 뿌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그래야 내가 고소를 하지. 고발을 하지. 예. 이거 뿌린 교회를 알려주세요. 그래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비서실이나 이런 데서 고소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지금 교회에서 교회에서 뿌리는 놈들 있으면요, 그거 뿌리는 장면 사진 찍고, 그리고 그 교회 주보, 그 교회 주보까지 해서 주셔야 돼요. 이것만 보내면 어느 교회에서 그런지 알 수가 없잖아. 예. 이거 고소해서 그 교회 목사가 구속되게 해야 돼. 수천 명 모아놓고 개소리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말라, 와 더불어서 뭐라고?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죄랑 똑같은 죄야. 살인하면 사형당하지. 누구에 대해서 거짓말로 증언하는 인간들, 그거 사형죄야. 이건 교회가 아니야. 왜 그러냐? 이게 교회들이야. 특히 대형 교회들일수록 이게 부자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하고 부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대놓고 거짓말해. 이런 썩을 놈들이 다 있나? 대형 교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교회를요, 여러분, 대형 교회를, 잠깐만. 이게, 그러면 얘는 몇 명이지? 중계방이 2개가 생긴지 몰랐어? 교회를 다닐 때 여러분 있잖아요. 특히 요즘에 큰 교회들이 문제야. 큰 교회들. 예. 이 큰 교회들이 소위 이제 이 부자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설교를 해. 그러면서 대놓고 새누리당 편 들고, 예. 대놓고 새누리당을 위한 설교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니지 말아야 돼. 요런 대형교회는 다니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젊은이들이요, 그런 교회를 딱 떠나줘야 돼. 확 떠나가지고 작은 교회들로 옮겨야 돼. 500명 밑에. 잠깐만. 오늘 원세훈 대법원에서 선거 개입이 인정됐다고요? 잠깐만. 뉴스를 갖고 와보세요. 지금 자세히 나온 뉴스 나왔어요? 경향신문에 뉴스 나왔어? 지금 원세훈이 선거법 선거법은 불인정이구만. 선거법 위반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한 게 맞다. 그게 국정원법 위반이다. 국정원법 위반.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은 무혐의고 그건 무죄고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한 거네. 그것도 저기 집행유예로. 이 속보 뽑는 거 봐라.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줄 알 거 아니야. 저거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게 국정원법 위반이에요. 법정 구속? 집행유예인데 왜 법정 구속이야? 아니 저기 집행유예 아니야? 잠깐만요. 국정원법 위반으로 3년? 잠깐만요. 자, 원래 1심이 유지됐다 그러면 1심은 선거법 위반은 인정 안 됐어. 자, 우리 뉴스를 같이 봅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선고, 법정 구속. 선거법 위반도 유죄. 진짜야?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거법 위반도 유죄. 이게 다야? 조금 기다려봅시다. 이게 좀 자세한 뉴스가 나올 때까지. 이게 지금 한 줄짜리라서 자세한 기사가 나와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게 정말 원세훈이 선거법 위반이 유죄라면, 이게 대법원까지 유죄가 나오면 이거 박근혜 당선 무효지. 이건 박근혜 당선 무효지.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속보로 한 줄 나온 거잖아. 요거는요, 내일, 그러니까 뉴스가 좀 더 자세히 나오면 봅시다. 뉴스가 좀 더 자세히 나오면. 이거 저기 항소심 법원 선거법 위반도 유죄. 자,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 너무 좋아하지 말고 만약에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도 유죄가 나온 거라면,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저기가 없지, 명분이. 서울고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8월 20일 이후 댓글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해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한 여지가 명백하다고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인정받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 6부 김상환 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측은 대선 개입 목적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보는 게 정당하다며 사이버 활동에 세세히 몰랐어도 공범의식이 있었다. 심리전단 활동은 원세훈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사이버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유죄 선고의 이유를 전했다. 이에 앞서 1심에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받았다. 이에 따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정원이 정치 관련 댓글과 트윗글이 정치 개입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한 선거 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서울고등법원이 8월 21일 후 댓글은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해야 한다. 이게 뭐야? 말이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요? 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냐? 이게 지금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불법 대선 개입의 혐의를 인정, 징역 3년으로 법정 구속. 이게 인정된다라는 말하고 선거법 위반 유죄라고 선언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판결문 나와봐야 알아요. 예, 이거 지금 나와봐야 알아. 그러니까 법정 구속은 됐는데 이게 지금 봐봐. 국가보안법은 위반이다. 국정원법은 위반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 9일 형사 고등법원에서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장에 대한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가 인정된다. 야, 등신들아, 방폭 좀 시키지마. 나 이러다 진짜 떼부자 되겠다. 예, 미치겠어 진짜. 창사리님, 참사리님, 북두칠성님, 예, 민권장님 감사합니다. 방폭이 무서워. 이 방폭이 되면 내가 이렇게 진짜 이러다 막 나 떼부자 되겠어. NTV님, 들꽃불쭉님, 너나 잘하세요님 감사드립니다. 잠깐만, 인슈님, 너나 잘하세요님, 대전 지우아빠님, 세상을 바꾸는님, 아까 못 읽어드린 분 있으면 죄송해요.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잠깐만, 세상을 바꾸는님, 또 판추님, 복실복실 꼬리님, 웃는거야님, 스틸꽝님, 십차원호랭이님, 불가리반지님, 나무를 사랑하님, 솔선을 수법님, 재벌야옹님 감사합니다. 안녕 솔로몬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우연이야 우연. 설마 방폭이겠어? 설마 원세훈 선거법 위반으로 제목 바꿨다고 방폭이겠어? 원세훈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머니투데이. 나 1068님 감사하고요. 닭과 쥐사이님 감사하고요. 주진우 김어준 무죄 판결한 판사가 원세훈은 유죄를 내린 거야. 닭과 쥐사이님 감사드리고요. 예, 베이스님 감사, 해피레몬 향기님 감사. 김상환 판사님, 아직 대법원이 남았어. 대법원이 남아있어요. 예, 이게 대법원에서 2심 판결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축배를 들지 마세요. 예, 물론 당연히 유죄죠. 누가 봐도 유죄지. 내가 그랬잖아. 나 오늘 원세훈 무죄 나오면 나 다시 머리 밀라 그랬어. 원세훈 무죄 나오면 나 다시 삭발할라 그랬어.
요즘에 계속 떠오르는 거야. 솔직히 말이에요. 내가 그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 구속되던 날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하지도 않은 말처럼 누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없는 말로 나를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법정 구속했잖아. 그래서 내가 30년 만에 춥다는 그 2012년 11월 12월 1월 석 달 동안 내가 거기 그 감옥에서 산 거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무죄라고 풀어주고 말이야. 허위사실 무죄라고. 내가 그때 생각하면 그 내가 이번에 원세훈 무죄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진짜 한따까리 한다. 예. 그런데 이런 이 원세훈에 대해서 1심이 선거법 위반은 무죄,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 그래서 그 뭐라 했어요? 집행유예를 또 때렸잖아. 그랬는데 그런 원세훈에게 고등법원에서 법정 구속을 했다. 가을어사비님 고마워요. 예. 당연한 결과인데 이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았잖아.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판결이 계속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진우 김어준을 무죄 판결한 그 판사가 원세훈 선거법 위반 맞다 라고 지금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한 거야. 그죠? 예. 그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대법관이야. 내가 볼 때 이 판사가 이 김상환 판사라는 사람이 어쩌면 지금 이 사법부 전체가 이 박근혜 들어선 다음에 미쳐 돌아갔잖아요. 예. 사법부 전체가 이 박근혜가 된 다음에 미쳐 돌아갔단 말이야. 이명박 때 얘네 한나라당에서 법을 고쳤어. 그래서 그 사법부의 승진 문제에 국회가 개입할 수 있게끔, 예. 그래서 사법부를 불러다가 막 감사하고 지랄 연병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사법부가 이상하게 돌아간 거야. 이명박 중반부터 이상하게 지금 사법부가 돌아간 거예요. 예. 잠깐만 손님들 더 온 다음에 하죠.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지금 대법관까지 지금 박상옥으로, 이 박상옥이 누구야? 검찰 출신인데 이 박상옥이라는 이 검찰이 검사 시절에 뭐 했냐? 박종철을 고문치사하는데 개입된 경찰이 5명인 거 알면서도 2명만 기소했던 사람이야. 사건을 축소 은폐했던 사람이지.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박근혜가 임명한 양 대법관이 걔를 대법관으로 지명한 거 아니야? 이거 박근혜 뜻이야. 이건 박근혜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사법부 이게 만약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 된다는 건 대한민국 판사들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거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법관을 시키겠어? 그런 사람이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걸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이거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야. 물론 이 선거법 위반치고는 좀 죄가 약소한 것 형량이 좀 약소한 듯한 느낌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원세훈에게 유죄를 내린 건 이 사법부 판사들의 어떤 불만, 예. 지금 사법부 법조계에서도 지금 박상옥은 대법관 시키면 안 된다는 분위기야. 이건 법원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란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원세훈이 유죄를 받은 건 그런 사법부의 어떤 분위기,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사들의 어떤 정서와 분위기를 대변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요. 사실은 이 판결이 당연한 거지. 지난번에 1심 법원에서 원세훈이 선거법 위반 무죄를 줬어. 무죄를 주면서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원래 선거운동이란 선거가 가까울수록 더 많아져야 됐는데 평상시랑 똑같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랬어. 야! 나는 본선거도 아니고 예비선거 때 딱 한 번 방송한 걸로 그걸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잡아넣었고 법정 구속까지 시켜놓고 원세훈의 그 일상들이 꾸준히 악플을 계속 달아왔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말 같지도 않은
야! 놀랬어요? 드디어 대한민국 법원이 정신을 차린 걸까요? 예. 나 진짜 억울했다. 어? 나 진짜 억울했어. 내가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법정에 들어간 날 죽었을 거야, 열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살아나왔지, 내가 예수님 믿는 이 신앙이 없었으면요, 나 거기서 미쳐서 죽었을 거예요. 정신 이상이 돼서 나왔을 거야. 공황장애를 알았을 거라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좌우지간. 내가 어저께 경향신문하고 인터뷰했잖아. 원세훈 무죄 나오면 나 한따까리 할 거라고. 막 신경질내면서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국정원 이거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냐 이러면서. 응? 나 이거 원세훈 무죄 나오면 이걸로 내가 진짜 한따까리 할라 그랬어.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용서가. 어디서 무죄야, 무죄는. 자, 그러면 이 원세훈의 이 유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예, 원세훈 유죄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좌익교수는 좌익교수 악플단 거 왜 처벌 안 해? 내가 작년 1월 20일에 가서 고소인 조사를 했어. 그때 좌익교수 범죄 기록이 이만큼 쌓여있더라. 그만큼 많은 범죄 기록이 있는데 왜 좌익교수는 처벌 안 해? 자, 그 김용판 범죄는요, 권은희 수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며. 권은희가 그러니 그랬더만, 김용판 문제로 자기를 수사하는 것이 고맙다. 그니까 아마 이제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는 것 같아. 예. 김용판 문제는 권은희에 대한 수사 결과와 그 과정으로 한번 좀 더 지켜봅시다. 좌익교수가 무엇인가요? 자, 유튜브로 간다. 망치부인 좌익교수 검색한다. 거기서 망치부인 그 동영상을 한번 봐봐. 선거법 위반. 저게 2012년 11월 16일 날 나온 기사잖아. 허위사실로 비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경선에 대해서 서울 북부지원에서 날 법정 구속을 했어. 그리고 3개월 지난 다음에 나 허위사실 무죄라고 풀어줬다니까. 자, 우리 좌익교수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좌익교수가 누군지 또 모르잖아. 아프리카에 뭔가 문제가 있나? 자, 이 좌익교수 영상, 여기 동영상은 안 뜨네. 야, 어떻게 그 유튜브 그 동영상이 안 뜰 수가 있냐? 하여간. 잠깐만, 그럼 이렇게 치면 되냐? 어머, 그것도 안 뜨네. 국정원 직원 좌익교수라고 해도 요게 제일 먼저 뜨지 않게 해놨네. 그러면 유튜브로 가서 찾아야 되겠죠? 어머, 유튜브.com으로 왜 안 들어가지니?
한국 유튜브를 따로 들어가네? 야, 이거 왜 이래? 유튜브? 유튜브 코리아가 생겼어. 진짜 검색하기 어렵게 해놨네. 이래갖고 어떻게 보겠냐. 그죠?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처음부터 다시. 최근 검찰 수사 결과 좌익교수란 섬찟한 닉네임으로 활동할 네티즌이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BJ인 망치 부인과 그의 가족에게 남긴 댓글이 주목받고 있다. 개hure 망치 씨 망보 씨는 청량리로 보내 죽이고 싶은 빨갱이 망보 씨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저 씨는 대한민국 자체를 증오합니다. 국회 빨갱이 편에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작 가서 살으라면 싫답니다. 그래서 씨련이죠. 신 지랄을 하네. 망치 부인이랑 한번 떠봐라. 씨놈들아. 효도로도 그년 하게 1초면 릴걸. 그래서 김용석이가 빨갱이 입니다. 망치 부인 이경선 씨와 남편 김용석 씨는 물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에게까지 국정원 직원 좌익 교수는 성적인 모욕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거참 생겼네. 지 애미처럼 전 커서 빨갱이 될 거 아닌? 운동권 애들한테 조낸 나 같은 지만. 좌익 교수는 다음과 같은 댓글도 남겼다. 국정원에서 처벌 못한다고 했단께. 서울대생이 통화했단께. 법이 없어서 훈장을 못 주는 게 미안하다고 했단께.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령관 박정희 장군, 육군 대장 박정희, 민족의 영원한 영도자 박정희 장군, 만세 만세 박정희 장군. 국정원은 한때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계속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고 발언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검찰의 수사 결과 좌익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개인이 작성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제 국정원 그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그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해서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느냐, 뭐 그것도 하나 어떤 증거가 없다고 나왔지만, 죄 없는 여직원의 인권이란 얘기만 하고 내 어린 딸의 인권은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때? 머리 깎은 거 보니까 좋아? 그런 댓글 달고 월급 받으니까 좋지? 그렇게 3년 동안 월급 받아서 좋았니? 그리고 지금도 어떤 처벌도 안 받고 너 어디서 댓글 달고 있지? 내 어린 딸한테 그런 댓글 달아놓고 지금도 월급 받고 있지? 너 국정원 직원이지? 그리고 그런 국정원 직원한테 대통령은 죄 없는 여직원이라고 얘기했지? 제가 오로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 이 빗속에 촛불을 들고 있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 국정원을 꺾는 그날까지,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싸워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저의 딸이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아무도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미안하지. 엄마가 영민이 말대로 엄마가 꼭 싸워서 이길게. 저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흉악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 범죄, 불량식품, 이것을 4대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이것부터 확실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정부한테 공권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부여받은 공권력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안 없애야 되겠죠. 애꿎은 국정원 여직원을 볼모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게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선거법 위반 행위야. 저게 지금 이게 좌익교수야. 이게 이제 그 나한테 악플 달았던 좌익교수에 대한 이야기고, 방금 저 화면에 나온 이 박근혜 발언 있잖아. 저게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저거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잡혀간 방송이 1000명 본 방송이야. 1000명이 본 방송에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서 나한테 법정 구속을 시켰단 말이야. 대한민국 법정이. 근데 박근혜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회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다는 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왔지만 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침해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를 막 공격했단 말이야. 이거 선거법 분명한 위반이에요.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야. 저거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그럼 이거 당선 무효야. 그래서 내가 저 당시에도 감옥에 있을 때 그 말을 물고 늘어져야 된다. 저게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그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설마 저 말을 믿겠냐고, 설마 박근혜 말을 믿겠냐고 그러면서 신경을 안 쓴 거야. 그 틈에 그 선거 끝나자마자 선거 결과를 보고 바로 저 문제를 제기했어야 됐어. 그런데 그때 무슨 얘기가, 부정 개표가 있었다고, 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한 달 동안 막 떠들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부정 개표에 넘어간 거야.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한 달 동안 떠든 이유가 뭐냐, 실제로 저걸로 물고 늘어졌으면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쟤는 당선 무효야. 그러니까 부정 개표라고 넘어간 거야. 물타기란 거야. 개표 부정은 증거가 없어. 개표 부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결정적 증거가 안 돼. 가령 엑셀 파일, 그거는 엑셀 파일을 작성한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었다, 날짜가 잘못되어 있었다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막 뿌리면서 개표 부정 얘기를 한 달 동안 떠들었던 거야. 이유가 뭐냐, 대통령 선거는 한 달 안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거든. 한 달 안에 댓글 개표 부정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의 문제 제기는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공소시효거든. 일부러 그 한 달의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모든 걸 동원해서 개표 부정으로 몰아간 거야. 그 당시에 저 말에 대해서 이 신고를 해놨다라면 한 달 안에 저걸로 밀고 나갔으면 박근혜가 벌써 당선 무효됐어.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야. 그렇게 안 한 거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는데, 지금 그 당시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달지 않았다고 나왔지만 이라는 박근혜의 주장, 그 주장을 뒷받침해 준 게 서초경찰서의 수사 결과 발표였잖아. 댓글 찾았다가 없는 걸로 발표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김용판의 지시사항이었다라는 게 논점이 됐는데, 김용판이 직접 지시한 증거를 못 찾은 거야. 김용판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를 못 찾아서 김용판은 무죄를 줬단 말이야. 그런데 누가, 원세훈이 직접 선거에 개입한 게 맞고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오늘 판결이 난 거야. 그러면
박근혜는 당선 무효지. 그 당시 했던 말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니까. 명백한 허위사실, 수서경찰서였구나, 서초가 아니라. 명백한 허위사실로 후보를 비방한 죄야. 그럼 이거 당선 무효형에 처해주는 중죄인 거지. 예. 그러니까 박근혜는 지금 당선 무효야. 박근혜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원세훈이 선거법 위반 유죄를 받은 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을 바라보면서 새누리당에서 박근혜를 탄핵하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합법적으로 선거법 위반을 걸 수는 없어. 공소시효를 지났기 때문에. 근데 이미 박근혜는 이게 원세훈이가 유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그 명분이 사라진 거야.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는 거라고. 당선 무효라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을 바라보면서 박근혜를 어떻게 탄핵을 하든가, 아니면 박근혜 탄핵에 대한 그 부담감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명박 수사로 갈 거냐, 예, 이명박 수사로 갈 거냐, 박근혜를 탄핵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이 새누리당이 대부분 이명박 계열이거든. 이명박, 그러니까 재벌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명박 구속으로 안 가고 박근혜에 대해서 뭔가 탄핵하는 쇼를 할지,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 무효를 해서 넘어가는 그런 수를 둘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박근혜가 워낙 2년 동안 잘못해서 이게 지금 새누리당의 지지율까지 동반 하락하는 중이란 말이야. 총선은 내년인데. 그러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뭔가 전격적인 대책을 세워야 돼. 근데 그러면은 방법은 박근혜 쪽에서 이명박 구속을 하거나 이명박 수사로 딱 세수를 두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박근혜를 탄핵시키거나, 그렇게 풀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지. 예.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안 풀 거야. 그렇게 국민들한테 도리를 지키는 애들이면 이제까지 저런 짓을 했겠어? 이제까지 한 짓을 봐봐. 이명박이 지금 180조 원을 날렸는데 방산비리 빼고 4대 강하고 자원외교반으로 180조를 날렸다는데 한마디 안 한 놈들이야. 그 이명박을 구속하겠어? 안 하지?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일단 원세훈 그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큰 세 가지 사건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아주 큰 뉴스가 세 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뉴스가 뭐가 나와도 넘어가지 말고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봐야 돼. 첫째,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면서 그 흩어져 있는 야권 세력들이 결집하는가, 그 부분. 두 번째, 이완구 총리 후보에 대해서 지금 언론통제 녹취록, 그 언론통제 녹취록 좀 봅시다. 예, 언론통제 녹취록, 이것도 되게 중요한 뉴스예요. 이게 총리가 된 것도 아니야. 총리 후보 주제에 기자들 불러놓고 기자들을 협박한 거 아니야. 그러니 이게 이완구가 총리가 된다는, 이게 박근혜가 또 지명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박근혜가 여기서 과연 이완구를 계속 밀고 나갈 거냐? 그것도 또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예. 원세훈 그 녹취록 협박 사건, 이완구, 헷갈려. 이완구의 녹취록 협박, 그 얘기 좀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세훈 유죄, 원세훈의 선거법 위반 유죄, 이거에 대해서 이게 갖고 오는 정치적 의미. 박근혜는 명분을 잃었어. 대통령으로서 명분을 잃은 거야. 그동안 2년 동안 잘해왔다면 국민들이, 예, 그동안 박근혜가 2년 동안 정치를 잘해왔다면 국민들이 아이 별거 아니야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 나의 예상이 또 틀린 게 있어. 내가 그랬잖아, 이게 선거 전에 박근혜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쇼를 할 것 같다 그랬는데, 그 빗나갔어요. 박근혜 지지율이 여전히 20%대다. 그죠? 30%대로 반짝하는 것 같았지만 다시 20%대로 주저앉았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근혜 지지율 몇 프로 나왔어요? 예, 박근혜 지지율 몇 프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쇼를 하려고 그랬는데 포기한 건지, 네. 좌우지간 그 박근혜 지지율이 다시 30%대, 33%까지 바짝 올랐다가, 다시 20 몇 프로? 29%로 떨어졌다고? 예. 그, 지금 이제 박근혜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는 쇼를 하려다가, 이렇게 포기한 것 같지? 현재로서는, 안 먹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박근혜 지지율이 막 올라간다라는 뻥을 막 깔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국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막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같이 막 그 다음에 조사하면 지지율이 올라가잖아. 근데 지금 30%대라고 발표가 났는데도 30%대라고 발표 났는데 그 뒤로 안 먹혔어. 부터 막아 임마. 빨리 시간 쏴. 뭐야? 좀 패너부터 막아 임마. 빨리 시간 쏴. 그랬더니 임마. 아 지금 메모 직진 냈다 그래가지고 빼고 막 이러더라.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윗사람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김국장 걔 안 돼. 해 안 해? 야 김부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쟤들이 어떻게 죽는 것도 몰라.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으면 뛰어 좀 그 윗사람 좀 덮어주시고 도와주소. 아, 민중의 소리에서 한 거구나. 마이크 싸가지 테스트 1, 2, 1, 2 니네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나 이런 사람이야 야 우선 좀 패너부터 막아 임마. 빨리 시간 쏴. 그랬더니 임마. 아 지금 메모 직진 냈다 그래가지고 빼고 막 이러더라.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윗사람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김국장 걔 안 돼. 해 안 해? 야 김부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쟤들이 어떻게 죽는 것도 몰라.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으면 뛰어 그 윗사람 좀 덮어주시고 도와주소. 방금 말한 사람이 이왕구 총리 후보야. 박근혜가 이 총리라고 지명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기자들을 불러서 밥 먹는 자리에서 자기가 그렇게 협박을 해서 기사를 내리게 했다.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서 기자들 자기 말 한마디면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잘 봐주고 흠이 있더라도 덮어줘라. 잘 봐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총리 후보가 저러는데 총리가 되면 어떠겠어. 근데 저 사람이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이야? 삼청교육대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삼청교육대에서 사람 분류해가지고 저기 삼청교육대에 집어넣을지 말지 결정했던 사람. 그걸로 훈장도 받았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했던 방식대로, 그러니까 전두환 때 언론을 되게 우습게 알았잖아요. 보도 지침 시키는 대로 쓰라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그 삼청교육대에서 하던 버릇 그대로 지금 기자들 불러갖고 겁주고 그것도 막 자기랑 친한 기자들이랑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거라고. 그게 해명이야. 그냥 뭐 몇몇 친한 기자들 불러서 그냥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한 건데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마지못해 사과하는 척? 예. 그러니까 박근혜의 마인드가 그런 거야. 삼청교육대에서 훈장 받고 전두환 때 삼청교육대에서 일 잘했다고 훈장 받고 기자들 불러서 저렇게 협박하는 사람을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그리고 검찰 시절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그거 말고 또 물고문 경찰이 또 있었는데 94년도인가도 물고문 경찰을 그 수사 안 하고 그냥 불구속 기소했던 사람이 박상옥이라는 대법관 후보야 지금. 이게 지금 박근혜의 수준에는 그런 사람들만 마음에 드는 거지.
그러니까 박근혜가 그 아버지한테 배운 게 뭐겠어? 그런 거밖에 더 배웠겠어? 그러니까 딱 지금 그때 그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야. 삼천교육대가 뭐냐? 옛날에 그 배삼룡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90년대에 와서 어디에다 인터뷰를 한 거야.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기동이라고, 그러니까 이기동이 누구냐 하면 우리 어렸을 때 땅딸이 이기동, 그 다음에 구봉서, 서영춘, 배삼룡, 이 네 명이 요 네 명이 소위 지금으로 따지면 유재석, 유재석, 그 강호동, 이 정도. 유재석, 강호동, 또 누가 있을까? 가장 인기 있는 애들? 최고의 인기 있는 연예인 4명이라면, 그때 이 4명이 최고의 인기 연예인이었어. 신동엽, 그지? 신동엽, 김병만, 김병만보다 훨씬, 그러니까 아주 국민 코미디언 4명이었다고. 그 중에 이기동이 제일 인기 있었어요. 구봉서, 서영춘보다 이기동, 배삼룡이 더 인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기동이 삼천교육대에 끌려가가지고 두들겨 맞고 나와서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는 거야. 이기동이 삼천교육대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두들겨 맞으고 전두환 욕했다고 그 최고의 인기 연예인을 끌고 가서 거기서 두들겨 패가지고 그 나온 다음에 몸을 회복하지 못해서 죽었대. 그렇게 배삼룡이, 그러니까 그 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갔었어요. 배삼룡이. 그랬다가 90년대 후반에 돌아와가지고 무슨 잡지사하고 인터뷰를 한 거야. 예. 잡지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그때서야 알게 된 거야. 이기동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서영춘 축가나 죽고, 그러니까 이기동이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몰랐는데 그 얘기를 나중에 배삼룡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알게 됐단 말이야. 그게 삼천교육대야. 삼천교육대가 겉으로는 이렇게 조폭을 잡아넣는다고 그랬는데, 그때 잡아놓은 조폭들도 사연이 있더만. 이게 이제 그 구사대, 그게 이제 노동자들이 막 파업을 하면 구사대라는 깡패들이 가가지고 노동자들을 이제 막 두들겨 패고, 막 그 여자 노동자들 막 성폭행하고 막 똥물 집어넣고 막 입 벌려서 강제로 똥물 퍼먹이고 막 그랬던 놈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전부 다 누가 관리했어? 저 정치인들이 관리를 했던 거야. 지네가 관리했던 애들인데, 그런 애들 몇 팀을 잡아서 본보기로 잡아놓고 사회 정화 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실제로 그 다음에 누굴 잡아놓냐면 무슨 이제 포장마차에서 전두환 개새끼 이렇게 욕하잖아. 그러면 잡아갔어. 그래서 거기서 막 기합을 주고 감금 폭행하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죽은 거야. 의문사를 한 거야. 50몇 명이. 50몇 명이 의문사를 하고 엄청난 인권 침해 사건이 삼천교육대야. 그런데 그 삼천교육대에서 일해가지고 훈장받은 이왕구를 지금 박근혜가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니까? 그게 지금 말이 되냐고.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방송 보도를 통제하고 언론을 회유, 협박했다는 매우 신빙성 있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외국에 의사로서 오래 계시다가 귀국을 하셔서 노후에 전원 생활을 하시겠다 해서 제 것도 아니고 저가 거니까 했는데, 그래서 사셨겠죠, 두 분. 학문의 상하탑 석자 교수라는 자리가 보훈 인사 자리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 삼천교육대 사건과 관련해서 이완구 후보자는 자신의 인식과 입장을 밝히고 당시 국보위 내무분과위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국민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박근혜가 좋아할 만하죠? 그죠? 예. 이 날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막 끔찍한 얘기들이 막 떠올라. 정말 박근혜가 좋아할 만한 총리 후보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죠. 우리 지금 우리 국민들 월급 170만 원, 180만 원 받으면서 건강보험료 10몇만 원씩 내잖아. 그죠? 12, 3만 원 낼걸? 15만 원 정도 낼 거야. 그런데 이왕구 둘째 아들이 연봉이 2억 3천인데 건강보험료가 0원이래. 빵원.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버지 집에 세대 합가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부양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12년부터 14년에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주 사건 초기에 차남의 그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2억에 주고 사서 36억으로 땅에 오른 그 땅 문제, 차남의 재산을 공개하라 그랬더니 그때 이왕구가 뭐라 그랬냐면 그 차남은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 아들의 재산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세대에다 합쳐가지고 그 건강보험료는 안 내고 살았던 거야. 그러면 2012년부터 14년에 자식의 재산은 공개됐어야 돼요. 세대 합가 재산 공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차남의 재산이 공개됐어야 돼. 그러면 재산을 숨기거나 공개 안 하면 이거 공무원법 위반이야.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강보험료 0원이 갖고 있는 문제는 단지 건강보험료 0원이 아니야. 우리가 분노하는 건 우리 200만 원 받는 사람도 15만 원, 20만 원 보험료를 내는데 2천만 원을 받으면서 한 푼도 안 냈다는 것에 화가 나잖아.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핑계댔던 것도 거짓말이고 거기서 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거야. 이게 건강보험을 같이 내고 한 세대야. 그럼 세대로 합가해가지고 건강보험료 안 내면서 그럼 재산도 공개를 같이 해야지. 왜 안 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그 박근혜는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왕구 총리 지명을 철회 안 하잖아. 그리고 이왕구도 자기가 총리 하겠다 그러고 새누리당도 지금 뭐 총리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인간들이죠? 그죠? 예. 이게 왜 쟤네들이 뭐 믿고 저러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지네가 막 개지랄을 떨어도 그냥 다 봐주니까 또 선거 때 또 찍어주니까 그거 믿고 저래.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도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해서 그냥 막 또 찍어주고 그러니까 국민을 아주 그냥 홍어조수로 보는 거지. 국민들이 이걸 바로 잡아야 돼요. 오늘의 최대 이슈, 문재인이 박정희 묘소에 참배했다, 실망이다 라고 쓰는 사람들, 박정희 묘소가 그럼 국립묘지에 떡하니 있는데 왜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참배 가니까 욕을 하냐고. 헌법을 위배한 독재자면 그 무덤 파버려야지. 그 무덤 그대로 두고 있다가 야당 대표가 그 예의상 강벌 가지고 그걸 실망했다라고 얘기할 거면 그동안에 왜 그 무덤 파내기 운동 안 했냐고. 그러면서 지금 이왕구가 저런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선 침묵해? 말이 안 되잖아. 새누리당 지금 이왕구 어떡할 거야? 박근혜 이왕구 어떡할 거냐고. 박상욱이는 어떡할 거야? 지금 이명박 박근혜 인사 쭉 한번 다시 읊어? 천안함 연평도 때 골프 치러 다니고 온천 다니면서 예비역 장성의 의무를 하지 않은 국방부 장관 후보, 그거 저기 외국 무기상 브로커인 거 들통나가지고 잘리고, 그거 안 된다 그래도 기어이. 그 다음에
윤창중이 대변인 시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다들 말렸다는데 박근혜가 고집 피워갖고 대변인 안 쳤다가 처음으로 하는 한미 정상회담에 따라갖고 빤스 벗고 설치는 바람에 전 세계에 망신살 뻗쳤지. 거기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윤진숙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라고 막 기어이 우기면서 안 쳤다가 결국 모래였다 그러면서 그만뒀지. 그뿐만이 아니야. 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뭐 미국의 CIA 출신이고 IT 산업의 천재라고 데리고 왔는데 막 안 된다고 야당이 왜 그런 창조부를 미래창조과학부를 왜 만드냐고 물어봤다고 막 삿대질하면서 발목 잡았다고 생쇼를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해 그랬더니만 그 남자가 자기 마누라가 울어요 그러면서 가버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하여튼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저기 뭐야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조율해주를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 변호사를 데려다 앉혀놓고 삼성 변호사 했던 사람을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장은 이게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애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너 갖고 있는 재산을 저기 주식을 맡겨라 그랬더니 싫은데 그래서 그만둬 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개망신을 당한 다음에 박근혜가 그래도 다시 깨알 리더십이라 그러면서 막 종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깨알 리더십이라고 막 자랑을 하면서 차관도 일일이 후보를 보고 정했다고. 법무부 차관이 막 별당 성접대 영상에 그냥 어휴 전나에 막 떡 두고 알면서도 그거 찍었다는 거 발견된 거 아니야. 그러더니만 저기 그게 2013년 사건이야. 2014년에 정홍원 세월호 사건이 몽땅 정홍원 책임이라고 정홍원이 그만두겠대. 사표를 딱 받았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카드라고 안대희를 탁 청렴 결백의 상징 딱 데려다는데 야 월급이 한 달에 1억이었단다. 발칵 뒤집어졌고 뭐 청년 반대 한 달에 1억 야 그러니까 5일 만에 안대희가 나갔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언론사에서 뭐 경륜 있는 언론인이라고 데려갔는데 문창극 참극이 벌어진 거야. 한 달 동안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 그리고 막 쌍욕하면서 가버렸잖아. 그게 2014년에 박근혜 인사. 그러더니 15년 딱 들었으면서 2명 이왕구 박상옥. 여러분 저기 한국의 그러니까 이 동양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동양에서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면을 뭘로 따지죠? 동양에서는 리더십의 제일 중요한 걸 뭘로 따져? 인사.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다란 말이 있어. 그 말이 뭐냐 하면 그 왕이 누구를 재상으로 쓰고 누구를 관료로 쓰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왕의 업적이 판가름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즉 인사 정책이 모든 것이다. 그 동양의 리더십의 핵심은 인사예요. 누구를 들여다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 말은 곧 전국에서 막 학문을 갈고 닦으면서 정책을 고민한 많은 선비들이 있는데 그 선비들 중에 진짜 뛰어난 사람을 데려다가 관료로 인용하는 능력. 그게 그게 바로 누구의 왕의 그러니까 리더의 기본 자질인 거야. 근데 박근혜 인사 2013년, 2014년, 2015년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지금.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결론은 점점점 독재화되는 거야. 그래서 전두환 때 삼천교육대에서 일하다가 훈장받은 이왕구를 총리로, 전두환 때 물고문해가지고 대학생 죽였던 그 경찰들에 대해서 수사 축소 은폐했던 검찰을 대법관 후보로, 박근혜의 정치는 지금 독재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야. 지금 누구예요? 이석기에 대해서 박근혜가 빨갱이라고? 이석기 빨갱이라 그러면서 막 내란 음모죄를 저질렀다고 잡아놓고 생쇼를 했잖아. 그리고 막 그 당을 해체해버렸잖아. 이석기가 알로라는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다. 우리 그 얘기도 중요한데 박근혜가 작년 12월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어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막 주도해가지고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는데 그 통합진보당이 어떻게 됐어요? 통합진보당이 아로의 실체다.
아로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해체했는데 이석기 재판에서 아로는 없다. 그 판결이 나버렸어. 잠깐만요. 지금 막 동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일단 요거 한번 진짜 보고. 웃겼다니까. 아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어제 개각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던 것이 역시나 정도를 넘어서 이럴 수가 였습니다. 완전히 한마디로 국민을 싹 무시하는 그런 개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시대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지금 계신 각하께서도 야당 대표 시절에 되게 잘하신 일이 하나 있거든요. 장관 인사청문회법을 만든 겁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그거를 한나라당이 추진했거든요. 열린우리당에서 당시에 대통령 인사권 계약이다 이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막 해줘라. 우리도 좀 불편하겠지만 만에 하나 저것들이 정권 잡으면 난리가 날기다. 사람 빌리도 올라갈지 모른대. 총리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 털기식, 여론 재판식 비판이 반복돼서 많은 분들이 고사를 하거나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개인적인 비판과 가족들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그 법을 만드시더니 응? 그 저기 장관 청문회법 만드셔놓고 왜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이 비웃는 밤의 DJ 리입니다. 밤하늘의 별도 비웃을 정도로 한심하고 짱나는 사람, 사건, 이슈에 대해 노래로 답답함을 뻥 뚫어드립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아이디 말달리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났는데요. 고위직 내정자 중 6명이 낙마했습니다. 이번 내각이 유독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말을 못타서 낙마라. 허, 이게 무슨 말이오? 마리오의 굿바이 띄워드립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역임하시면서 맞아, 저 뒤집을 평생 나 웃다가 법관으로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2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2명 모두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장남은 세종이다. 하남은 통풍입니다.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제는 행복하세요. 지난 추억 속에 나를 지워요. 국방부 장관 내정자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확고한 안보관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33건에 이르는 의혹이 제기되면 국방부 장관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을 못할 만큼은 또 600만 원 정도의 돈을 위해서 무기업체 중개사에 고문을 했다. 이런 분이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친다는 걸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로비스트 활동은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후보자가 용퇴하시는 것이 어떻는가? 그만큼 제가 잘못하신 것이 있는가? 잘못하신 아무리 것이 찾아봐도 사퇴 압력을 받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바이 참 즐거웠어요. 굿바이 날 떠나가세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김종훈 소령은 벤처기업 유리시스를 세워 세계적인 벤처 신화를 이루고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현안을 제대로 풀 수 있을지는 이중 국적과 CIA 커넥션 의혹 등 여러 혼란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 했던 저의 꿈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참 미안했어요. Don't cry, don't cry. 눈물을 닦아요. CEO 출신으로 화제가 됐던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오늘 저녁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야권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제는 행복하세요. 지난 추억 속에 나를 지워요. 영원토록. 이게 부산일보에서 만든 거예요? 저기 아직 안 나온 윤창중. 예. 지금 이 부산일보의 동영상에 안 나오는 윤창중, 그리고 윤진숙, 예. 문창극, 안대희, 예. 예. 아, 그냥 웃다가 침 흘렸어. 예. 정말 대단하죠? 근데 사실, 이왕구 자뻑의 조중동문도 절망, 총리 자격 없다, 정부 야당은 이왕구 밀어붙이기 강행, 계속되는 인사 참사, 이동읍, 그쵸? 예, 이동읍이가 처음부터 죽여줬잖아. 헌법재판소장 후보인데 공금 횡령, 그것도 이렇게 왜 그 잡비 있잖아. 큰 돈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사무실 운영비 자기 용돈 쓰다 걸리고 막 그랬었잖아. 그리고 뭐 항공권 깡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박근혜가 이동업을 지명한 건 청와대다 그러면서 이명박한테 공을 넘겼더니 이명박이 야 그건 너가 하라잖아. 우리 의사가 아니었잖아. 인수위에다 물어봐. 이래가지고 둘이 막 서로 주고받고 아우 진짜 그랬다니까. 불사조 정홍원이야? 아 이제 정홍원이 불사조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장관 2자리를 비워둔 채로 출범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2명의 후보자가 낙마했기 때문인데요. 이로써 불과 1년 5개월 사이에 10명의 고위공직 후보자가 낙마하는 초유의 인사파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책임이라고 스스로 밝힌 김기춘 비서실장의 신상에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도대체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반드시 만들어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 달여 만에 국가 개조론을 내놓고 이를 감당할 2기 내각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새 총리 후보자 2명이 잇따라 사퇴하자 사의를 밝혔던 총리를 2달 만에 다시 불러다 쓰는 촌극을 빚었습니다. 이어 8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켜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신분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안 들립니까? 아니면 시간이 크시는 겁니까? 예. 신뢰가 없으면 이게 다 저 사실이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거짓말 하려고 그러세요, 여기서? 너무 오래된 일에서 기록이 없고요. 기억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제가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맞아. 얘도. 결국 두 사람의 거취가 각각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로 마무리되면서 이번 정부 들어 청문회 전후로 낙마한 고위공직 후보자는 꼭 10명을 채웠습니다. 과거에도 이랬을까? 임기 중반인 2000년 처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던 김대중 정부 시절엔 총리 후보자 2명이 낙마했고, 인사청문 대상이 장관까지 확대된 노무현 정부 기간에는 6명이 중도 하차했습니다. 낙마 사례가 급증한 건 이명박 정부 들어서였습니다. 5년 임기 동안 매년 한두 명씩 모두 9명이 낙마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벌써 10명, 출범한 지 불과 1년 5개월 만에 이미 역대 최다 기록을 넘어선 겁니다. 지금 전형 검증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검증이라는 게 말하자면 이제 뭐 수사는 아니지만 그 배경 조사거든요. 예를 들어서 표절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술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뭐 이런 거라는 거 아주 간단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참사 수준에 이른 인사 난맥상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 심지어 인사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마저도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사가 잘못되고 잘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말씀. 인사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김기춘 실장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으로 있다는 거, 이거는 국민들한테는 지금까지의 그 인사 정책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 상징적인 신호로 읽혀지는 이제 대목입니다. 결국 화살은 김기춘 실장에 대한 인사권을 쥔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이은 인사 실패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인식은 최근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에서 드러났습니다.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개인적인 비판과 가족들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탓, 발목을 잡는 야당 탓, 그리고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 탓이라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어디에도 자신의 책임이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야당 대표 시절 박 대통령의 언행은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눈높이가 누구보다 높았고,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에 가혹할 정도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겠습니다. 저 박근혜를 믿고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노무현 정부의 개각을 성토하며 아예 인사청문회를 거부했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건 말건, 국가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내 뜻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개각이었습니다. 인사청문 제도를 총리에서 장관까지 확대시킨 것도 박 대통령이 주도한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시스템을 강조해온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인사 시스템조차 작동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뒤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으로서 특별히 옳지 않죠. 대통령은 한 나라의 원수로서 국가의 도덕적, 정치적 수준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지 국민이 너무 빨리 간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이끌었던 시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거든요. 논문 표절 하나만 가지고도 장관이 이제 그만두게 되는 이런 뭐 일까지 있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인사 난맥 해소를 위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신설했습니다. 결국
과거 참여정부 시절의 시스템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근본적 해법이 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역시 김기춘 비서실장의 존재 때문입니다. 단지 이제 인사수석실을 만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비서실장을 뛰어넘는 그런 독립적 대통령하고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대통령에게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여론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아서 이 사람은 이 자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고 노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놔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근처에 없으면 그 정권은 대단히 저는 위험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지금 23개월째죠? 아니, 이번 달이 24개월째네? 24개월 지나서 그러니까 2월 25일인가가 취임이었으니까 지금이 24개월째네요. 그동안 보여준, 화끈한 인사, 정말 대단했죠? 자, 뭐 오늘 다 못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지금 일찍 좀 나가봐야 돼요. 제가 좀 일찍 나가봐야 돼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렇게 잘못한 거는 사과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낮게 봤나봐요. 저는 이번 주부터 박근혜 지지율 상승했다는 뉴스로 도배할 줄 알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견제를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원하는 기사는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제가 또 잘못, 예측했던 게,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면 박지원이 당을 깨고 나갈 거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전국이 난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박지원 측에서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이 문재인 당대표 체제가 지금 안착이 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예측이 좀 빗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예측이 빗나간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드리면서, 빗나간 예측이지만, 결과에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의 예측이 모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절대 제가 일부러 그런 예측을 한 건 아닙니다. 일부러 예측한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나의 예측이 틀렸지만,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뭐 이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박근혜와 전면전을 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표가 선언했는데, 과연 얼마나 강력한 싸움을 해 나갈지, 뭐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뭐 다음 주부터 또 박근혜랑 밥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냐. 계속해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전 분명히 밝히지만 문재인 지지자 아닙니다. 문재인 당대표 지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도 눈 똑바로 뜨고, 혹시 또 문재인 당대표가 말로는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겠다 해놓고 혹시 또 밥 먹으러 다니고, 그리고 뭐 뒤에서 박근혜를 도와주기로 하고 그런 거는, 그렇다라면 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장 올바른 정치인이 세워질 때까지 싸워 나갈 생각입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여러분 뭐 마음에 안 드셨나요? 마음에 안 드셨다라면 죄송하고요.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이게 사실 오늘 최근에 시청자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시청을 하신 것 같아요. 동시 시청자 오늘 뭐 한 3,000, 아까 600명? 500명까지 간 것 같은데 500명 넘는? 아마도 이제 문재인 당대표 체제에 대한 국민적인 희망의 표현인 것도 같고, 또 오늘 원세훈이 선거법 위반 유죄가 나온 것도 영향을 미친 듯 하고요.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신 놓으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방향을 놓치면 바로 치고 들어와요. 우리는 뭐 특별한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그런 방송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잘 나가는 말에도 채찍질하는 것처럼 잘해도 비판하고 못해도 비판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주권을 놓치면 안 된다. 누구도 무조건 묻지마 지지하지 말고 못하는 건 못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못한 것은 우리가 고칠 수 있다라면 같이 고쳐나가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원래 4시에 방송 끝내려고 했는데 방폭시키는 바람에 1시간 반 연장이 됐어요. 방폭시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예, 오늘 수고하셨어요. 덕분에 별풍선 많이 들어왔네요. 예, 간만에 힘나는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언제나 깨어있는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제가 해야 될 말을 하는 방송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지지자를 무조건 지지해주는 그런 방송을 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서 국민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도 더 노력하는 망치부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